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북한의 어리석은 행동. 2. 한국산 비행기 300대 준비 완료. 3. 이 상태를 종료할 때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남북한의 300대가 넘는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격돌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극단 대치가 이뤄졌는데요. 4시간에 걸쳐 북한 공군의 각종 전투기 180대가 출격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F-35A를 비롯한 각종 전폭기를 출격시켜 북한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확인했고 그중 한 발이 울릉도 인근에 나타나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북한의 이 주장은 거짓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착탄시켰다고 주장하는 울산 앞공에는 한미일 3국의 감시가 집중된 경계 수역으로 이 지역에서 북한이 우리 몰래 미사일을 착탄시켰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도발을 가볍게 넘겨도 될 만큼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최근 한 달간 북한이 벌인 무력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규모와 수준에서 이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무력 시위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이 대한민국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강도가 점차 세지면 세졌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역시 강력해질 북한군에 맞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대치에서 큰 역할을 한 공군 전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단순히 전술기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기 전력을 강화하고 작전 레벨이 전술 공군인 우리 공군을 어떤 작전이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 공군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불바다입니다.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온 세계의 분쟁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끊기면서 최악의 기아에 직면한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세계 패권 경쟁 구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빠지면서 여기에 생긴 힘의 공백으로 인해 중동은 지역 강국 간의 충돌과 더불어 시민혁명으로 인한 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또 소련 시절 엉터리로 짜인 국경으로 인해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2년 차에 접어든 미얀마 시민혁명 등 온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1990년대 동남부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유고 내전의 최대 격전지 코소보에서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군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세계대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제 정치학자들은 세계대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약고가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곳은 바로 동북아시아입니다. 그도 그럴 게 동북아시아 각국이 지난 수십 년간의 군비 경쟁으로 육성한 군대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러시아의 몰락으로 이제는 명실상 부한 세계 2 군사 강국이 된 중국이 있고 군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군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강군인 자위대를 보유한 일본, 그리고 틈만 나면 핵을 쏘겠다며 미사일과 포탄을 난사하는 미치광이 북한과 그런 북한에 대적하기 위해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서방 최강의 육군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등 현재 동북아의 국가 중 군사적으로 만만히 볼 나라는 단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언제든 부술 수 있다고 취급하는 대만의 군대조차 전 세계 국방력의 상위 10%에 충분히 드는 강군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동북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만약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 그것은 세계대전이라 이름 붙일 만한 대격전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다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날이 갈수록 동북아 대전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중국 내부의 불만을 돌릴 타겟으로 대만 침공을 노골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할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위해 뒤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경계태세를 강화한 채 사태를 예의주시 중인데요. 그 증거가 한미연합공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연례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입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으로 펜5를 대체한 훈련입니다. 펜5는 코리안 페닌슐라 레디니스 오퍼레이션 엑서사이즈의 야어로 전시 한반도에서 싸울 작전 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한미연합군은 2015년에 이 펜5 훈련을 비질런트 에이스로 변경하며 목적성과 규모를 키웠는데요. 앞에 붙는 비질런트는 경계한다, 방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에이스는 에어 컴포넌트 엑서사이즈로 공군 구성군 훈련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한미연합사 산하 조직 중 전시에 한국과 미군의 공군을 통솔할 연합공군 구성군 사령부를 중심으로 전시태세를 점검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2017년에는 전투기가 무려 230대가 동원됐습니다. 이 훈련에는 우리 군의 거의 모든 주력 항공기가 총동원됐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북한 전투기 100대가 와도 우리 전투기 10대가 붙는다면 북한은 한국군의 전투기를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하고 순식간에 전멸할 정도로 한국과 북한의 공군력 격차는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북한 공군은 열악한 재정과 제재로 인한 물자 부족 때문에 100대는커녕 10대를 띄울 때도 손을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그러니 한미연합군이 200대가 넘는 전투기를 띄웠다는 것은 만약 한국과 미국이 폭격을 결정한다면 북한은 그대로 끝장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역시 금수산 태양궁전에 전시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삼도천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뒤로는 어떻게든 평화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왕이나 다름없지만 외국에서는 가난한 소국의 독재자에 불과한 김정은이 치욕을 무릅쓰고 베트남 하노이까지 기차 여행을 떠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만큼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북한에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같은 해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가 이뤄지면서 비질런트 훈련은 전격 폐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상호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조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이 포함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이 조약에 위배된 건데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북한의 도발이 극도로 과격해졌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이전과 달리 수백 대의 전투기를 심심할 때마다 띄우며 매우 적극적인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구형 동부권 전투기, 부품과 항공유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도운 덕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도 기존에 고수하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부활이었는데요. 비질런트 스톰 훈련입니다. 비질런트 스톰에서 스톰은 폭풍이라는 뜻도 있지만 스트러티직 오피에셔널 레디니스 모멘텀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전략적, 작전적 준비태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연합공군이 파괴해야 할 표적이 초대형 방사포, KN-23 같은 작전적 목표와 ICBM과 발사대, 김정은이 사용할 벙커 등 전략 목표로 다변화되면서 훈련의 개념이 변화했다고 분석합니다. 그 증거로 이번 훈련에 동원된 한미연합군의 작전기는 무려 240대 달했습니다. 이는 직전 최대 규모였던 2017년에 230대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 중 한국이 140대, 미국이 100대를 동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F-35A, F-15K, KF-16 등으로 구성된 140대이며 미국은 해군과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수직이 착륙기 F-35B와 항모전투단의 EA-18G 그라물러통 전폭기, 전력과 유위성차기, KC-135 그 뮤기 같은 지원항공기 100대를 동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주 공군이 파견한 KC-30A 1대가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의 도발로 훈련이 연장되면서 전략핵 폭격기 B-1B 랜서 역시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B-1B 랜서와 호주 공군의 참가입니다. 이 전투기들이 훈련에 참가했다는 의미에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이제 단순한 한반도 지역의 군사 분쟁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 문제라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랜서의 출격은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즉각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고, 호주 공군의 참여는 북한의 선제 공격 또는 중국의 개입이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이 참전했던 것처럼 국제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중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력을 사용할 능력도 각오도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상태는 남침은커녕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연료도 수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사실 미국의 눈치를 보기 급급한데요. 그러니까 당장 남북이 전면전을 할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 좋은 건 또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이 핵 협상에서 보이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은 핵 협상을 할 때 항상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어차피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괴뢰 국가이니 미국과 결판을 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태도인데요. 애석하게도 군사적으로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한국 공군입니다. 1970년대 F-4 전투기가 공군에 완전히 배치된 이후 대한민국 공군은 줄곧 북한 공군을 상대로 완벽한 우세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F-16이 도입되고 1990년대 KF-16이 라이선스 생산되면서 이 격차는 도저히 메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공군은 독자 전력으로 북한을 제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가 제공하는 각종 영상 및 신호 정보, 미국의 초기 경보 통제기와 합동이 동표 적감 시기가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 전폭기를 보호하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전자전기, 그리고 각종 항공기의 작전 시간을 크게 늘려줄 공중 도by기 등 각종 지원 전력 중 상당수를 아직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시키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 공군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전략에 따라 적국과 대적할 수 있는 전략 공군의 능력은 전무한 겁니다. 그나마 지난 10년간 E-737 조기 경보통제기 4대와 KC-330 공중급 유기 4대, RQ-4 글로벌 호크 4대, 신형 백두 정찰기 4대 등 각종 지원 전력을 보강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으나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미군으로부터 작전권을 받아온다 할지라도 현대전을 완벽히 수행할 전력과 이를 제대로 경험하고 이해한 장교의 수가 모자랍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자전기 도입, 조기 경보통제기와 공중급 유기 추가 도입, 국산 중고도 무인기 무하부의 개발과 배치, 그리고 이를 통제할 링크-K를 도입 중입니다. 공군이 도입한다는 모든 무기들이 계획대로 도입된다면 우리 공군은 미 공군의 통제를 벗어나 감히 남한을 화나게 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노르웨이의 실수는 그들에게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한국의 뒤통수를 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존의 전차 53대를 대체하는 사업에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과 한국의 K2가 뛰어들었고, 가격은 물론이고 많은 지표에서 K2가 우세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내심 독일의 편을 들어주고 있던 노르웨이 정부가 사업이 한국에 너무 우세하게 돌아가자 아예 팔을 엎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K9은 좋다고 사갓에 잘 쓰고 있으면서 K2는 유난히도 간을 본다 싶더라니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인데요. 정작 한국은 이제 와서 노르웨이가 딴 맘을 먹어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어졌습니다. 도리어 노르웨이 내부에서 지금이라도 K2를 사오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육군은 구형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대체하는 피구 36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4마크론에 하나로 약 2조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신형 전차 50여 대를 현지 면허 생산하는 것이 뼈대죠. 향후 예비 전력 소요까지 합치면 물량은 최대 200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로 K2노 시제 차량 2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독일 방산업체 KMW도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시제 차량 2대를 보내면서 올해 1월 본격적인 비교 평가가 시작됐는데요. 피구 360 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노르웨이에선 레오파르트 2H 플러스의 낙승이 점쳐졌습니다. 오랫동안 레오파르트 시리즈 전차를 운용했기에
군수 복국 시스템이나 그 훈련 면에서 K2노보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가 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차병 출신이 주로 모인 현지 퇴역 군인 단체가 공개적으로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도입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K2노는 본격적인 평가 전부터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전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죠. 그러나 막상 현지 평가가 시작되자 노르웨이 여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2노 전차가 기대 이상 성능을 보여주면서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를 압도한 것입니다. K2노 전차가 소구력을 발휘한 주된 원인은 바로 노르웨이의 자연환경. 노르웨이는 전체 국토의 26%가 산림이고 특히 가상 적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부 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 지형입니다. 게다가 북쪽 나라답게 강설량도 많아 보통 차량은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는 대평원 지역에서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기본형 모델이 처음 등장한 1980년대에는 50톤대 중량, 1500마력 고출력 엔진으로 경쾌한 기동성을 자랑했지만 그 후 40년간 엔진 출력 증가 없이 중량만 20톤 가까이 늘어 기동성과 포탑 배천 속도 등 핵심 성능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형에서 전차 중량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중이 무거워질수록 접지압이 증가해 설원지대에서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노르웨이가 공개한 설원지대 주행평가 영상을 보면 K2노 전차는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전차와 나란히 달리다. 이내 속도를 올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를 따돌립니다. 눈이 두껍게 쌓인 설원에서 자유자재로 지그재그 회피기동을 구현하기까지 했습니다. K2노 전차의 우수한 기동성을 잘 보여주죠. 기동성 못지않게 중요한 K2노 전차 차체의 특징은 유기압 서스펜션. 산악 지형이 많은 노르웨이에서 육군의 고지대 매복 작전에 유용할 만한 기능입니다. 서스펜션과 높은 주포 안각을 이용해 적핵이 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쟁 모델과 확실히 차별화된 능력입니다. 이렇게 K2노는 여러 면에서 이미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를 앞서는데 가격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전차 가격은 독일 연방군 납품가 기준으로 해당 약 2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2013년 카타르에 납품할 때 실제 가격은 40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노르웨이는 이번 전차 도입 사업을 현지 면허 생산과 기술 도입 형태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가격이 얼마까지 치솟을지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K2 전차는 한국군 납품가 기준 80억 원대입니다. 증가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 등 첨단 옵션을 추가해도 대당 100억 13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성능은 경쟁 모델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이면서 가격은 절반 이하인 것이죠. 물론 노르웨이가 기존에 운용해오던 전차가 레오파르트 플랫폼의 노후 모델인 만큼 도입 가격은 비싸더라도 훈련이나 정비 등에서 비용을 아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도입가에서 2배가 넘는 차이를 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죠. 여기까지가 거의 1년을 끌어온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진행 상황입니다. 테스트 결과만 보면 한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분위기인데요. 노르웨이 수뇌부는 이런 전개가 영 맘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최근 몇몇 노르웨이 언론에서 노르웨이군이 신형 전차 도입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말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올해 말까지 전차 사업의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으면서 갑작스레 튀어나온 판을 엎는 발언이라 한국이나 독일은 물론 노르웨이군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차 사업을 실제로 포기한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종 결정의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다녀보겠다는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원래 계획은 레오파르트를 이미 내정해둔 상태로 가격 협상의 카드로 쓰기 위해 K2를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K2가 모든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를 압도해버리자 이젠 K2를 떨어뜨릴 명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져 버리자 일부 인사들에게 전차 도입 사업 자체를 반대하게 만들고 군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이 전차 반대로 기울면 못 이기는 척 전차 사업을 엎어버릴 신산이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의외로 이런 여론전에 능숙한데요. 이번에도 이런 방식의 여론전을 통해 맥히지 않는 K2를 수입하느니 사업 자체를 파토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노르웨이군 내부에서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기존에도 레오파르트를 사용해왔던 만큼 사업 시작 당시만 해도 신형 레오파르트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예비역이 청중으로 참여한 토론에서 노르웨이 의원들이 한 발언에 따르면 전차병 3명 중 2명은 레오파르트를 지지하고 나머지 1명은 테스트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에서 K2가 압승을 거두자 여론이 K2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테스트를 주관하던 노르웨이 군인도 한국제 전차가 독일 전차와 경쟁조차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상당한 성능을 보여줘서 놀랐다고 말했다고 하죠.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이 많을 뿐 성능이 입증됐는데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이는 노르웨이 국방에 있어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의 침공 시 일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군 저지에 실패하여 노르웨이 북단 핀마르크주 지역을 러시아가 장악했을 때 노르웨이군의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신형 전차가 없다면 국경의 주민들은 중장비를 갖춘 동맹군 또는 러시아군의 지배를 기다려야 되는 처지에 놓인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전차 반대론의 주된 논리 중에 하나가 전차 전력을 포병 전력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일선의 병사들조차 전혀 동의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먼저 K2를 운용하게 된 폴란드에서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에서 포병 교육을 받고 돌아가 폴란드 땅에서 가장 먼저 K2를 몰게 된 폴란드 장교의 인터뷰였는데요. 저는 정말 많은 전차를 보았지만 그동안 봤던 전차 중에 K2보다 더 나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승무원들도 이 전차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조종하는 데 있어 직관적인 조종법과 무기가 장착 형식 등 모든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K2는 확실히 차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확실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노르웨이에서도 K2가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방어 수단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실험 이상의 러시아인이 북극 인근 노르웨이 영토에서 드론 2대를 띄웠다가 억류당한 적도 있었고 지난달에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노르웨이가 나토 활동을 할 경우 적대하겠다고 협박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과 가까운 노르웨이가 나토를 등에 업고 북극을 장악해 압박을 걸어오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노르웨이 상당히 날선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러시아의 마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이 되자 노르웨이군 내부에서도 K2가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차 사업을 미루고 있을 때기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여유롭습니다. 처음 노르웨이와 접촉했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K2의 파워팩 문제도 해결되었고 더 이상 노르웨이가 유럽 첫 진출도 아닙니다. 폴란드에 이미 세 자릿수의 K2를 팔았고 폴란드 현 정권이 이어진다면 잠재적으로 1000대 수출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미 노르웨이는 K2가 레오파르트와 경합해서 심지어 압도했다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줬습니다. 사실 이대로 노르웨이 사업이 엎어지더라도 한국이 딱히 잃을 것은 없는 것이죠. 질질 끌다가 입장이 역전되어버린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 여전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물러날 생각이었고 미국의 적은 끝까지 추격할 것이라 엄포했습니다. 이번 알자와이리 제거 작전에 미군의 최신형 무인기가 동원됐다고 밝혔는데요. 미군의 무인기에서 닌자 미사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헬파이어 R9X 미사일이 발코니에 나와 있던 알자와이리를 정확히 노리고 발사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은 공격 헬기어 무인기의 주무장으로 사용되며 최강의 대전차 미사일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2차 세대 전술 유도 미사일의 공개된 스펙이 무려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성능의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이 한국산 스텔스 무인기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혀져 한국의 드론 전력을 우습게 보던 중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공습은 부가적인 피해를 줄이면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 미군에서 오랫동안 애용해왔는데요. 기존 헬기에 주로 탑재되어 운용되었던 헬파이어 미사일이었지만 무인기의 본격적인 운용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헬기와 달리 소음을 내지 않는 무인기에서 발사되어 높은 고도에서 내리꽂는 헬파이어 미사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죽음의 천사와도 같았죠. 여기에 헬파이어 미사일의 개량형인 헬파이어 R9X가 등장하며 개인 목표물을 대상으로 더욱 치명적인 무기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발 중인 유도 미사일의 스펙이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한다고 밝혀졌는데요. 현무, 신궁, 천궁, 현궁 등 뛰어난 성능의 국산 미사일을 수차례 개발했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차세대 전술 유도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보병용으로 개발되었던 현궁 대전차 유도 미사일보다 대형으로 한국선 군용 무인기와 FA-50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사거리 30km의 최대 운용고도 15km로 사거리 10km, 운용고도 5km 정도인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하는 성능에 최대 9G의 중력 가속도에서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인기나 FA-52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펙이 공개되자 군사 전문가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는 기존 무인기를 이용한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만한 성능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미군이 무인기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5km 고도까지 내려와 속도를 200km/h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때문에 미사일 발사 직전에 발각될 경우 격추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졌었습니다. 군용 무인기가 한두 푼 하는 물건도 아니었기에 조금의 대공 무기만 있어도 무인기의 공격적인 운용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이 도입된다면 고고도에서 순식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철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사정거리 3배는 단순히 3배 멀리 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헬파이어 미사일이 지배할 수 있던 공역의 9배 이상의 범위를 무인기의 킬존킬존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능에 미군을 비롯해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던 국가들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세대 유도 미사일이 무인기에 장착될 경우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한국산 무인기의 공격력 부재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9, KF-21, K2 등의 한국산 무기들에 비해 한국산 무인기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드론 약소국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군용 무인기 개발 역사는 무려 197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형 무인기 개발 시작 후 4년 만에 비행이 가능한 실증 기체 솔개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1984년 국산 무기 개발에 투입되던 예산과 인력이 축소되며 한국형 무인기 개발은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지만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며 전 세계의 군용 무인기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군은 걸프전에서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전쟁의 양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는 현대 무기사에서 항공모함의 등장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에 자극받아 1990년부터 무인기 개발에 착수하고 겨우 1년 뒤인 1991년 세계 10번째 무인 정찰기 알크백이 송골매를 선보았습니다. 현재 군단급 정찰기로 운용 중인 송골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국형 군용 무인기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던 다목적 중고도 무인기 쿠스 FS의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 360km, 최대 고도 13km, 운용 반경은 500km에 달해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작전 범위로 두고 있는데요. 쿠스 FS는 현재 미군의 주력 무인 공격기인 MQ-9 리퍼를 목표로 설계했기에 정찰 임무 외에도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 폭격기로도 운용될 예정입니다. 쿠스 FS의 이륙 중량이 5,700kg에 달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비롯해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미국 측에 헬파이어 미사일 400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던 게 곧 실전 배치될 쿠스 FS의 무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시험비행 이전 공개된 공군 홍보 영상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X가 KF-21의 호위기로 등장했었는데요.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들과 유사한 형상을 지닌 가오리-X는 KF-21에 앞서 전장에 투입돼 정찰과 대공 무기를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가오리-X는 2030년에 KF-21과 함께 전력화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단 한 대에 KF-21로 비행편대를 구성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군용 무인기 하면 생각나는 형태의 무인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군용 무인기가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중 독특한 군용 무인기 개념이 바로 자익스 드론과 군집 드론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자익스 드론을 운용해왔는데요. 이스라엘의 IAI 하피 자익스 드론 약 120여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공을 배회하다가 적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면 목표물을 향해 내리꽂아 공격하는 방식으로 실전에 여러 번 투입되어 수많은 미사일 포대와 대공 레이더를 파괴했었습니다. 군집 드론은 소형 드론 수백 대가 인공지능의 통제를 받으며 작전을 수행하는 차세대 드론 체계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개발 중에 있어 향후 10년 내로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미군의 FA-18 슈퍼호넷 전투기 3대에서 초소형 무인기 103대가 투하되어 마치 벌떼처럼 하늘을 뒤덮는 모습을 공개하며 군집 드론의 전력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이 군집 드론 기술의 선두주자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개최식에서 드론 1218대가 밤하늘에 오른기를 그려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중국에서 저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며 군집 드론 비행쇼를 선보였는데요. 대형을 갖추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더니 우수수 추락하며 밑에 있던 사람들을 덮쳐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국군 역시 군집 드론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한 이 초소형 무인기는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 군집 비행하며 정찰, 감시, 통신 중계, 폭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자엑스 기능까지 추가되면 미사일, 폭격만큼이나 강력한 타격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소총, 전투기, 전차와 같은 필수적인 무기가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드론이 맹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용 드론이 아닌 사고려 중국제 민간 드론이 러시아군의 악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중국산 드론 수백 대가 기증되었는데 여기에 테이프나 끈을 이용해 수류탄을 싣고 가 러시아군의 머리 위에 떨구어 군용 드론들보다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크기가 작아 러시아군이 가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높이 올라가면 소음도 거의 없어 접근하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제 드론이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전에서 드론들이 활약하며 드론을 잡기 위한 기술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프레데터, 리퍼와 같은 군용 무인기 외의 소형 드론들은 가격도 훨씬 싸고 작아서 현재의 대공 무기 체계로 대응하기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수십만원짜리 드론 한 대에 수억원짜리 대공 미사일을 낭비하는 셈이니까요. 덕분에 이제 사양길에 올랐나 싶었던 대공 무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반 대공 무기들보다 짧은 사거리로 외면받았던 대공 장갑차가 대대 드론전 종결 병기가 된 것입니다. 사정거리가 짧다고 하지만 소형 드론의 공격 범위보단 넓고 드론을 잡는 데에는 기관포 몇 발이면 충분하게 대공 장갑차 단 한 대로 수백 대의 드론을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드론의 등장 전 대공 장갑차는 현대전에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각국에서는 개발을 중단하거나 퇴역 수순에 들어갔었는데요. 한국은 북한의 구형 공격기를 이용한 저공 침투를 막기 위해 K-30BO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며 개량을 거듭해왔습니다. K-30의 개량형인 BOE에는 진행형 공중폭발탄을 사용하는 40mm 기관포와 지대공,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되고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자 광학 추적 장치가 탑재되어 사실상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드론이 미래의 전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개된 차세대 공대지 미사일과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만나 대한민국의 적을 공포에 떨게 할 드론 전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은 없게 될 것입니다.